화해한 삼형제. 옛날 어느 마을에 사이가 좋지 않은 삼형제가 살고 있었어요. 얼마나 사이가 나쁜지 하루하루 싸움이 끊일 날이 없었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보다 못한 아버지가 그 삼형제를 불러 모았어요. 얘들아, 가서 각자 나뭇가지 5개씩을 만들어 가지고 오너라. 아버지는 형제들에게 일렀지요. 나뭇가지를요? 그래. 아버지, 갑자기 왜 그러신지요? 가져오라면 어서 가서 만들어 올 것이지 왜 그리 말들이 많으냐? 아버지의 불호령이 다시 떨어지자 삼형제는 서둘러 나뭇가지를 구하러 나갔어요. 그리고 잠시 후 형제들은 나뭇가지를 만들어 가지고 아버지 앞에 앉았답니다. 그러자 아버지는 형제들에게 자, 너희들이 모아온 나뭇가지를 하나씩 부러뜨려 보거라. 삼형제는 쉽게 그것을 부러뜨렸지요. 그러자 아버지는 다시 말하였어요. 그럼 첫째야, 이제 남은 나뭇가지들을 전부 한데 모아 부러뜨려 보거라. 예? 한꺼번에요? 그래, 어서 해보거라. 첫째 아들은 그것을 부러뜨리지 못하였어요. 그럼 둘째랑 셋째도 해보거라. 첫째와 마찬가지로 둘째, 셋째도 역시 나뭇가지를 부러뜨리지 못하였어요. 그러자 아버지는 엄숙한 목소리로 얘들아, 보았느냐? 비록 나뭇가지지만 여러 개가 합쳐지면 그렇게 강한 힘이 생기는 것이란다. 사람도 마찬가지인 것이다. 서로 힘을 합하고 화목하게 지낼 때 비로소 집안이 평안하고 남한테 지지 않는 큰 힘도 생기는 법이란다. 예, 아버님, 정말 저희들이 잘못했습니다. 그래, 이제부터라도 우애 있게 지내면 될 것이야. 아버지의 말씀을 듣고 삼형제는 크게 깨달았어요. 그 후에는 형제간에 서로 위하고 믿는 우애로운 형제가 되었답니다. 평양 황고집이라. 옛날 평양에 황순순이라는 사람이 살고 있었어요. 황순순은 고집이 세기로 유명하였지요. 그래서 사람들이 황고집이라고 불렀답니다. 어느 날 급한 볼일이 생겨서 서울로 내려간 황고집은 일을 끝내고 다시 평양으로 돌아가던 길에 서울로 내려오는 평양 친구를 만났지요. 이게 누군가? 황고집 아닌가? 여보게 황고집 마침 잘 만났네. 아니 무슨 일이라도 있나? 왜 이리 호들갑이야? 자네의 절친한 친구인 남산골 김진사가 세상을 떠났네. 어허, 김진사가 어인일로? 황고집은 깜짝 놀랐어요. 낸들 아나, 어서 함께 문상을 하러 가세. 평양 친구가 황고집의 옷을 잡아 끌었어요. 아닐세, 그건 나는 서울에 친구 문상을 하러 온 게 아니라 다른 일로 온 것이니 이대로 문상을 간다면 세상을 떠난 친구에게 옳은 일이 아니네. 황고집이 딱 잘라 말했어요. 별소리를 다 하는구먼. 이왕 온 김에 문상까지 하고 가면 좋은 일 아닌가? 자, 가세나. 아닐세, 나는 평양에 갔다가 다시 오겠네. 황고집이 굳은 결심을 한 듯 말하였어요. 평양에 무슨 급한 일이라도 있는가? 평양 친구가 어리둥절해서 물었지요. 아니네. 어쨌든 평양에 갔다가 다시 오자면 바쁠 것 같으니
이만 가보겠네. 아니, 이복의 황고집. 여기서 평양까지 하루 이틀 걸리는가? 아무리 빨리 걸어도 닷새는 좋게 걸리네. 아무리 그래도 내가 죽은 김진사와는 절친한 사이가 아닌가. 내가 이대로 문상을 간다는 것은 예의가 아니니 얼른 집에 갔다가 그 친구 문상하는 일로 내 다시 오겠네. 빨리 다녀옴세. 황고집은 뒤도 안 돌아보고 걸어갔어요. 이복의 황고집, 저런 저 고집 좀 보게. 평양 친구는 황순순의 고집에 혀를 끌끌 찼답니다. 평양에 도착한 황고집은 자기 집 대문에 들어서자마자 소리쳤어요. 옷을 주시오. 서울 친구가 죽었다는 소리를 들었소. 문상을 가야 하니 어서 옷을 내놓으시오. 황고집의 호통 소리에 부인이 깜짝 놀라 뛰어나왔어요. 아니, 지금 서울에서 오시는 길이 아니셨습니까? 맞소. 지금 서울서 올라오다 그 소리를 들었소. 그러면 갔던 길에 문상을 하고 올라오시지 않고요. 이번에 서울에는 다른 일 때문에 간 것이지 어디 문상 가려 했던 거요.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사람이 주변 머리가 있어야지요. 무슨 소리를 하는 거요? 그 사실을 남산골 김진사가 안다면 얼마나 서운해하겠소. 네, 서울 좀 다녀오리다. 부랴부랴 옷을 다시 챙겨 입고 서울에 내려가자 친구 장례식은 벌써 끝나고 말았답니다. 황고집의 늦은 문상을 보고 서울 사람들이 모두 웃었어요. 그런데 이런 황순승의 고집을 꺾은 사람이 있었답니다. 바로 황고집의 며느리였지요. 황고집은 아들이 혼이 난 다음 날 며느리의 아침 인사를 받으려고 일찍 일어나 옷을 입고 기다리고 있었어요. 이제나 저제나 며느리가 오길 기다리고 있는데 아침이 훤히 밝아올 때까지 나타나지 않았어요. 아니, 이런 고얀 일이 있나? 여봐라, 밖에 누구 없느냐? 마침내 참다 못한 황고집이 큰 소리로 말했어요. 네, 부르셨습니까요? 하인이 쪼르르 달려왔어요. 이 해가 중천에 떴는데 어찌하여 며느리가 인사를 안 오는지 알아오너라. 아시마님은 벌써 꼭두 새벽부터 인사를 올리려고 기다리고 계십니다요. 뭐라고? 그런데 왜 들어와서 인사를 하지 않느냐? 하인이 며느리에게 달려가 황고집의 이야기를 전하고 대답을 얻어왔어요. 영감마님, 아시마님은 영감마님께서 사당의 문안을 드리고 나오시면 인사를 드리려고 기다렸답니다요. 아차, 이런 실수가. 옛날에는 집안에 큰 잔치나 환갑 같은 행사가 있으면 조상의 신주를 모셔둔 사당에 먼저 음식을 차려놓고 제사를 지내는 것이 도리였지요. 황고집은 부랴부랴 사당에 제사를 올렸답니다. 황고집이 예를 따지니 며느리도 예로서 대결을 한 것이지요. 이렇게 해서 황순승의 고집은 며느리의 고집에 꺾였답니다. 이 이야기가 세상 사람들에게 널리 알려지면서 평양의 황고집이라는 속담이 생겼고 그 뒤부터 고집을 부리고 주변머리가 없는 사람을 평양 황고집이라고 불렀답니다. 꾸어준 일천냥. 오랜 옛날 어느 마을에 성실하고 부지런한 박영감이 살고 있었어요. 젊은 시절에 열심히 일해 모은 재산이 알토란처럼 불어나서 박영감은 남 부러울 것 없는 사람이었지요. 게다가 백일기도로 얻은 아들이 대를 이을 것을 생각하면
박영감은 아쉬울 것이 없었답니다. 하하, 귀엽기도 하지. 고물고물 잘도 먹는구나. 그런 근심 없는 박영감에게도 아들 복동이가 자라가면서 큰 고민이 하나 생겼답니다. 복동이가 자기 입속은 도무지 차릴 줄 모르고 남의 말을 잘 듣고 잘 도와주는 너무나 착해 빠진 아이라는 것이었지요. 결혼을 하면 야무지게 살까 싶어 어린 나이로 결혼을 시켰지만 마찬가지였어요. 나이가 많아져 하루가 다르게 쇠약해지는 박영감은 대를 물려줄 아들이 시원찮아 근심만 쌓여갔답니다. 우리 부부가 세상을 뜨고 나면 불과 얼마 안 가서 쪽박을 찰게 뻔해. 이 일을 어쩌면 좋을꼬. 내가 죽어도 눈을 감지 못하겠구나. 아들 생각만 하면 잠도 오지 않을 만큼 걱정이 되었어요. 그날도 복동이 생각에 한숨을 쉬고 앉아있는 박영감에게 아내가 말하였지요. 영감, 김진사 댁에 한양에서 온 용한 점쟁이가 묵고 있답니다. 그분을 모셔다가 우리 복동이의 앞날을 한번 물어보는 게 어떻습니까? 박영감은 아내의 말을 듣고 용한 점쟁이를 불러왔지요. 우리 집 대를 이을 귀한 아들인데 마음이 여려서 이 집 살림을 제대로 이끌어갈지 그것이 걱정입니다. 복동이의 태어난 해와 달, 날씨를 묻고 난 점쟁이는 한참을 생각하더니 말하였어요. 아드님이 그 성품은 착합니다만 안타깝게도 아버님의 재산을 지키지는 못할 것 같습니다. 영감님이 세상을 떠나시고 나면 아마 채 1년도 안 되어서 모든 재산을 잃고 말 것입니다. 박영감은 예상은 했었지만 너무 실망이 컸어요. 그토록 피땀 흘려 모은 재산인데 귀하게 얻은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 그 재산을 모두 잃는다는 말에 생병이 날 것만 같았지요. 허허, 아비가 물려준 재산을 불리지는 못할 망정 처먹을 것도 안 남기고 없앤다면 장차 이 일을 어쩌면 좋을꼬. 박영감이 시름에 잠겨 있을 때 마침 옆집에 사는 김첨지의 아들 귀돌이가 심부름을 왔답니다. 그때 점쟁이는 귀돌이를 보고 말하였어요. 거참 길이길이 부귀영화를 누릴 상이로구나. 박영감도 예전부터 귀돌이가 야무지다고 생각해온 터라 점쟁이의 지나는 말을 놓치지 않았답니다. 점쟁이가 돌아간 뒤 국리 끝에 박영감이 부인과 의논했어요. 부인, 이러면 어떻겠소? 귀돌이가 복이 있다면 우리 복동이를 돕게 할 방법은 없겠소? 그 말에 부인은 고개를 저으며 말했어요. 영감, 이웃집 귀돌이가 부귀영화를 누릴 상이면 뭘 합니까? 땅 한마지기도 없는 걸. 아내와 이야기를 나누던 박영감은 갑자기 좋은 생각을 해내었지요. 여보, 우리가 김첨진의 귀돌이를 도와서 잘 살게 해주면 어떻겠소? 그래서 훗날 우리 복동이가 어려울 때 돌려받을 수 있게 말이오. 부인은 선뜻 내키는 일은 아니었지만 아들을 위해서 그런 일이라도 하지 않으면 안 될 것 같은 생각에서 박영감의 의견에 찬성했어요. 다음 날 아침 일찍 박영감은 일을 나가는 옆집 귀돌이를 불렀답니다. 이보게, 내가 자네를 좀 도와주고 싶은데 어찌 생각하나? 생각지도 않았던 말에 귀돌이의 눈은 둥그레졌어요. 무슨 말씀이신지요? 박영감의 목소리가 조금 작아졌어요. 내가 자네를 도우려고 하는 데는 이유가 있네. 우리 복동이가 세상 물정을 모르고 어수룩해서
내가 세상을 뜨고 나면 재산을 관리하지 못할지도 몰라 하는 말이네. 그러니 자네가 잘 된다면 혹 뒤에 우리 복동이가 고생을 할 때 지금 내가 주는 돈을 돌려주면 되겠네. 뜻밖의 제안에 놀란 귀돌이는 기쁜 마음으로 대답했어요. 아이고, 걱정하지 마십시오. 제가 박영감님 도움으로 잘 살게 된다면 어찌 복동이를 돕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그런 일이 없더라도 이웃 사촌이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마음 놓으십시오. 고마우이 귀돌이. 귀돌이는 박영감에게 거듭거듭 굳게 약속했어요. 귀돌이로서는 평생 만져보기도 힘든 돈을 박영감이 자신을 믿고 빌려주는 것이 더없이 고맙게 생각되었답니다. 박영감은 귀돌이와의 약속을 적은 작은 문서를 만들었어요. 그리고 1,000냥이라는 큰 돈을 내주었답니다. 영리한 귀돌이는 그 돈을 미천 삼아 날로날로 재산을 불려나가기 시작했어요. 일단 늘어나기 시작한 재산은 하루가 다르게 불어났지요. 어느 날 박영감은 자신이 얼마 살지 못한다는 것을 알고는 며느리를 불렀어요. 얘야, 네가 시집 올 때 해온 양단 조고리를 가져오너라. 며느리는 영문을 모르면서도 시아버님의 분부에 따랐답니다. 다음날 조고리를 되돌려주면서 박영감은 며느리에게 신신당부를 하였어요. 아가, 시집 올 때 가져온 옷은 죽을 때까지 간직하는 것이다. 그러나 앞으로 살다 보면 혹 생활이 너무 어려워져 이 옷을 팔게 될는지도 모르겠구나. 만약 그런 일이 일어나더라도 이 저고리의 동정만은 꼭 떼어내고 팔도록 하거라. 내 말을 명심해서 기억해 두거라. 며느리에게 당부의 말을 하고 난 얼마 뒤 박영감은 세상을 떠났답니다. 당연히 천석직이나 되는 큰 재산은 복동이에게 물려졌지요. 이 소문은 금방 퍼져 복동이의 주위에는 돈을 얻기 위해 몰려드는 사람이 끊이지 않았답니다. 여보게 복동이, 내 쌀이 없어 애들이 굶고 있다네. 조금만 도와주게나. 아이고, 그렇게 어려우시다면 당연히 드려야지요. 마음씨 착한 복동이는 사람을 빈손으로 돌려보낼 줄 몰랐답니다. 어느덧 그 많던 재산이 물이 새듯 조금씩 줄어갔어요. 몇 년이 안 되어서 복동이는 땅 한 떼기 없이 하루하루 끼니를 걱정하는 비참한 처지가 되고 말았답니다. 오늘은 쌀 괴짝을 내다 팔아야겠구먼. 쌀 괴짝은 벌써 며칠 전에 팔았지 않습니까? 그래? 그럼 뭐 어떡한다? 여보, 팔 것이 뭐 좀 남아있어? 돈 벌 궁리도 못하는 복동이는 집에 있는 물건들을 하나씩 가져다가 팔면서 생활을 했지만 나중에는 다 없어지고 말았답니다. 남은 거라고는 복동이의 아내가 시집 올 때 가져온 양단 저고리가 전부였지요. 여보, 그 저고리라도 팔아야 아이들에게 죽이라도 먹이지 않겠소? 이 저고리는 아버님이 죽을 때까지 간직하라고 하셨는데 정 그러시다면 그 동정이나 뜯어내고 가세요. 아버님의 유언입니다. 그 말에 복동이는 저고리에서 동정을 떼어냈어요. 그러자 동정 속에서 웬 종이 쪽지 하나가 나왔지요. 그것은 바로 박영감이 귀돌이에게 1,000냥을 빌려주었다는 빈문서였어요. 고마우신 아버님, 아버님은 이런 때를 미리 생각해 두셨던 거요. 하늘이 무너져도 솟아날 구멍이 있다더니 우리는 이제 살았소. 1,000냥이면 땅을 사서 농사를 지어 우리 식구가 풍족하게 살 수 있는 돈이 아니오.
복동이는 기쁜 표정으로 문서를 살펴보았어요. 복동이가 빈 문서를 더 자세히 보기 위해 등잔불 가까이에 가져갔을 때였지요. 휙! 돌연 바람이 불어 불꽃이 문서에 옮겨붙더니 그만 타버리는 것이 아니겠어요. 화들짝 놀란 복동이와 그의 아내는 허겁지겁 불을 껐지만 남은 것은 형체를 알아볼 수 없는 검은 재뿐이었답니다. 1,000냥짜리 문서가 순식간에 죄가 되는 것을 본 부부는 기가 막혀 할 말을 잃어버렸지요. 한참 뒤 정신을 가다듬은 복동이가 아내에게 말하였어요. 우리 귀돌이를 믿어봅시다. 너무 실망하지 마오. 귀돌이가 아버님의 도움으로 부자가 되었으니 말을 하면 선선히 그 돈을 돌려줄 것이오. 날이 밝으면 귀돌이를 찾아가서 사정을 해봅시다. 뜬 눈으로 밤을 새운 부부는 날이 밝자마자 귀돌이를 찾아갔어요. 그러나 귀돌이는 호들갑을 떨며 시치미를 딱 떼었지요. 아님 밤중에 홍두깨도 유분수지. 대체 지금 무슨 소리를 하는 건가? 내가 그 자네 아버지의 돈을 빌려 썼다고? 그런 적이 없네. 내가 부자가 된 게 그렇게도 배가 아프던가. 괜한 생트집 잡지 말고 썩 돌아가게나. 그러니 자네는 그 있을 때 잘 간수를 했어야 할 게 아닌가? 귀돌이의 차가운 말에 말문이 막힌 복동이는 기가 팍 죽어버렸어요. 증거가 될 만한 빈 문서를 갖고 있는 것도 아니어서 발길을 돌릴 수밖에 없었답니다. 며칠을 두고 끙끙 앓던 복동이는 생각 끝에 고을 원님을 찾아갔어요. 억울합니다. 제 아버님이 귀돌이에게 빌려준 돈 1,000냥을 되찾아 주십시오. 그렇다면 빈 문서를 보여다오. 그것이 실수로 그만 빈 문서를 불에 태우고 말았습니다. 어허, 그러면 안 되겠구나. 빈 문서도 없이 무슨 빚을 받겠다는 것이냐. 귀돌이가 너의 아버지에게 돈을 빌리는 걸 본 사람이라도 있느냐? 달리 증거가 없다면 너의 말만 듣고는 어찌할 수가 없으니 돌아가거라. 복동이는 더 할 말이 없었답니다. 억울한 마음과 이제껏 바보스럽게 살아온 자신에 대한 우라가 치밀어 죽고 싶은 마음뿐이었지요. 복동이를 돌려보낸 후 원님은 곰곰이 생각해 보았어요. 복동이의 처지가 너무나 딱했고 결코 거짓말을 할 사람으로 보이지는 않았기 때문이에요. 원님은 다음 날 사람을 시켜 몰래 복동이와 귀돌이네 살림살이 형편을 알아보았지요. 그런 다음에 원님은 복동이와 귀돌이 두 사람을 동원으로 불렀답니다. 제 아버지께서 귀돌이에게 1,000냥을 빌려주었다는 문서를 찾았었습니다. 실수로 불에 태워버렸지만 틀림없는 빈문서였습니다. 아닙니다요. 박영감님께서는 저에게 돈을 빌려주신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 아닌 밤중에 홍두깨라고 빈문서라니요. 전혀 근거가 없는 말입니다. 두 사람의 이야기를 듣고 있던 원님은 복동이에게 호통을 쳤어요. 이놈, 없으면 없는 대로 살아야지. 부모의 많은 재산을 탕진하고도 남의 재산이 탐이나 거짓말을 꾸며낸 것이로구나. 당장 저자를 옥에 가두거라. 억울합니다. 다시 한번 살펴주십시오. 복동이는 포졸들에게 끌려가면서 발버둥 쳤어요. 그때 동원에는 많은 사람들이 판결을 구경하려고 몰려와 있었지요. 그리고 구경꾼들 가운데는 그날 막 옥에서 풀려난 도둑들도 섞여 있었답니다. 도둑들은 복동이의 어수룩한 행동이 우스워서 배를 잡고 웃고 있었지요. 갑자기 원님이 도둑들을 향해 무섭게 호통쳤어요.
이런 고얀 것들을 보았나? 뭐가 좋아 웃고 있는 것이냐? 서로 다투는 것이 그렇게도 재미있더냐? 너희들은 오늘 풀려나온 도둑들이 아니더냐? 예, 그렇습니다. 도둑들은 기가 한풀 꺾여 작은 목소리로 대답했어요. 가만히 있어보거라. 귀돌인 내 이놈, 너야말로 이 도둑놈들과 한패가 아니더냐? 그러니 옥에서 나와 곧장 집으로 가지 않고 너를 보러 온 게 분명하다. 아이고, 아닙니다요, 원님. 몇 년 전까지 돈 한 푼 없고 땅 한 떼기 없던 놈이 어디서 큰 돈이나 땅을 사고 돈을 모았단 말이냐? 돈이 하늘에서 뚝 떨어지기라도 한 것이냐? 도둑 두목 노릇을 한 게 틀림없구나. 여봐라, 당장 귀돌이를 꽁꽁 묶으렸다. 원님의 호령이 떨어지자 포졸들이 달려들어 귀돌이를 꽁꽁 묶었답니다. 아이고, 잠시만요, 원님. 사실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박영감님께서 돈 1,000냥을 빌려주셨사옵니다. 다급해진 귀돌이가 크게 소리쳤어요. 옳구나. 이제야 바른 말을 털어놓는구나. 복동이는 아무리 어렵다고 해도 거짓말로 돈을 빼앗을 사람은 아니니라. 어디 자초지정을 말해보거라. 귀돌이의 이야기를 모두 듣고 난 원님은 그에게서 돈 1,000냥을 받아서 복동이에게 되돌려 주었어요. 그리고 은혜를 잊고 약속마저 어기려 한 귀돌이에게 곤장 10대를 때린 후 돌려보냈답니다. 코를 거꾸로 달았더니 일하기 싫으면 별의별 생각이 다 드는가 보지요. 옛날 어느 마을에 빼돌이라는 아이가 있었는데 빼돌이가 한 번은 이런 생각을 하였답니다. 일하지 않고 살아갈 수는 없을까? 그러다가 드디어 빼돌이는 엄살을 부려 힘든 일을 피해보자는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아버지와 어머니가 김 매러 가자고 하면 벌렁 드러누워 배가 아프다며 꾀병을 부렸지요. 아버지 어머니는 마음이 착한 분이어서 정말 그렇겠거니 하고 생각했답니다. 빼돌이는 아버지 어머니를 감쪽같이 속이고 날마다 하는 일 없이 낮잠만 잤답니다. 정말 아픈 것처럼 이불까지 뒤집어 쓰고 말이지요. 이불을 뒤집어 쓰니 숨쉬기가 몹시 불편했어요. 헤이, 콧구멍은 왜 눈 밑에 달렸을까? 굴뚝처럼 위로 향하면 숨쉬기가 쉬울 텐데. 빼돌이는 한참 투덜대다가 또 그럴듯한 생각을 해내었지요. 소원을 풀어주는 할아버지한테 찾아가 보자는 것이었어요. 마을 막다른 곳에는 소원을 풀어주는 할아버지가 살고 있었지요. 빼돌이는 벌떡 일어나 그 할아버지한테 찾아갔답니다. 할아버지, 내 소원을 하나 풀어주세요. 빼돌이는 다짜고짜 할아버지에게 졸라댔어요. 무슨 소원 말이냐? 콧구멍이 눈 밑에 달려있어 숨쉬기가 어려워요. 굴뚝처럼 위로 가게 해주세요. 허허, 그 녀석. 다른 사람들은 아무 말 없는데 너만 왜 불편하다고 그러느냐? 소원을 풀어주는 할아버지가 물었지요. 나는 다른 사람들과는 달리 이불을 뒤집어 쓰고 자는 버릇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버릇을 고쳐야지 콧구멍을 고쳐 달면 되겠느냐? 아니에요. 제 버릇은 고치기 어려워요. 제발 소원을 풀어주세요. 빼돌이는 귀찮게 달라붙어 생떼를 썼답니다. 그렇게 했다가 후회하지 않겠느냐? 할아버지가 물었어요. 후회하다니요? 오히려 고맙게 생각할 텐데요, 뭐. 빼돌이가 너무나 떼를 쓰자 할아버지는 하는 수 없이 그렇게 해주기로 하였답니다.
할아버지는 빼돌이 코를 엿가락처럼 늘려가지고 콧구멍이 위로 가게 이마 위에 달아주었어요. 할아버지, 고마워요. 빼돌이는 기쁜 마음으로 집으로 돌아왔지요. 집에 돌아온 빼돌이는 다시 벌렁 드러누워 이불을 뒤집어 썼어요. 콧구멍이 위로 가니 좋은 점이 한두 가지가 아니었지요. 숨쉬기 편한 것은 말할 것도 없고 파리가 달려들어 얼굴을 간지럽힐 걱정도 없었답니다. 사람들은 참 생각이 짧다니까. 이렇게 좋은 걸 모르거든. 빼돌이는 괜히 우쭐해지기까지 했답니다. 그러나 그 기쁨은 오래가지 못했어요. 어느 날 빼돌이는 윗마을로 놀러를 가다가 갑자기 소낙비를 만났지요. 대줄기처럼 억수로 퍼붓는 소낙비였답니다. 우산을 미처 챙겨오지 못한 빼돌이는 바빠졌어요. 주위를 둘러봐도 비를 피할 만한 곳은 없었답니다. 몸으로는 빗물이 잘잘 흘러내리고 숨이 꺽꺽 막혔지요. 위로 향한 콧구멍으로 빗물이 흘러들어 숨구멍을 막았기 때문이랍니다. 빼돌이는 숨이 가빠 재채기를 했어요. 그러나 아무리 재채기를 해도 계속 흘러드는 빗물을 막을 수가 없었답니다. 당황한 빼돌이는 나뭇잎을 뜯어 콧구멍을 덮었어요. 그러나 나뭇잎은 올려놓기가 바쁘게 콧바람에 날려가고 말았답니다. 빼돌이는 할 수 없이 손으로 콧구멍을 막고 입으로 숨을 쉬었어요. 입을 하 벌렸더니 이번엔 입으로 빗물이 줄줄 흘러들었지요.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게 된 빼돌이는 다급해졌어요. 빼돌이는 한동안 허둥거리다가 또 그럴듯한 생각을 해내었답니다. 머리를 밑으로 숙이고 걸어보자는 것이었어요. 빼돌이는 머리를 낮게 숙이고 짐승처럼 벌렁벌렁 4발 걸음을 했답니다. 숨쉬기는 좀 쉬운 듯 했어요. 그런데 이번에는 고개를 숙이니 앞을 볼 수가 없었지요. 빼돌이는 밑을 내려다보면서 앞으로 엉금엉금 기어갔답니다. 빼돌이는 나무에 부딪히기도 하고 시궁창에 빠지기도 했지요. 그러다 보니 온몸에 감탕이 개발려 사람인지 짐승인지 분간할 수조차도 없었답니다. 빼돌이는 부끄러운 줄도 모르고 그냥 엉금엉금 기어갔어요. 그러다가 이번에는 앞에서 마주오는 사람과 딱 맞부딪히고 말았지요. 이크! 빼돌이는 그 자리에 벌렁 낮아빠지면서 마주오던 사람을 바라보았어요. 그 사람은 빼돌이의 소원을 풀어준 할아버지였지요. 허허, 짐승이 귀여우나 했더니 너였구나. 할아버지가 허겁은 웃음을 지었답니다. 빼돌이는 눈만 껌뻑이며 아무 말도 못했지요. 자기가 해달라고 졸라서 한 노릇이니 무슨 할 말이 있겠어요. 글쎄, 이럴 줄 알았다니까. 바로 살 생각은 하지 않고 허튼 생각만 했으니 봉변을 당할 수밖에. 할아버지는 혀를 끌끌 차면서 빼돌이의 손을 잡아 일으켜 주었어요. 그러자 빼돌이의 콧구멍으로 다시 빗물이 흘러들었지요. 아이고, 할아버지, 내 코를 전처럼 바로 잡아주세요. 빼돌이는 할아버지 옷자락에 매달리면서 애원했어요. 할아버지는 손가락으로 코를 집어 다시 밑으로 가게 해주었답니다. 그러고 나서 다짐을 받듯 물었지요. 다시는 코를 거꾸로 달겠다고 생떼 쓰지는 않겠지? 다시는 그러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이제부터는 열심히 일하며 바로 살아가겠습니다. 빼돌이는 할아버지하고 단단히 약속했어요. 그래, 그래. 바로 살 생각을 해야 참다운 사람이 되는 법이다.
할아버지가 머리를 끄덕이며 깨우쳐 주었지요. 빼돌이는 할아버지의 말을 가슴 깊이 새겨듣고 그 뒤부터는 아버지 어머니를 도와 부지런히 일하며 참답게 살았다고 합니다. 제 손가락 자른 도적. 옛날 어느 곳에 일하기 싫어서 건들건들 떠돌아다니며 놀기만 하는 건달이 있었답니다. 그 사람은 남의 물건을 감쪽같이 채다가 팔아먹고 사는 도적이었어요. 어느 날 저녁, 노름에서 돈을 다 털어먹은 도적은 사람들이 바쁘게 오고 가는 길거리에 나가서 여기저기 살펴보았어요. 이때 자그만 구럭을 든 총각이 눈에 띄었지요. 무슨 귀중한 것을 넣었는지 총각은 구럭을 아주 조심스럽게 들고 걸어갔어요. 무엇이 들었길래 저렇게 조심스럽게 들고 갈까? 도적의 눈은 대뜸 구럭에 쏠렸답니다. 도적은 구럭 속에 틀림없이 귀중한 보물이 들었으리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도적은 총각의 뒤를 바싹 따르기 시작했지요. 총각은 나룻배를 타려고 강가로 가고 있었어요. 도적도 총각의 뒤를 따라 강가로 갔답니다. 강가에는 나룻배 한 척이 있었는데 거기에는 건넌 마을로 가는 손님들이 타고 있었어요. 총각이 사공에게 돈을 물고 나룻배에 오르자 도적도 건넌 마을로 가는 척하고 뒤따라 올랐지요. 나룻배는 잔잔한 물결을 해가르며 서서히 움직였답니다. 저녁 노을이 불그레하게 물든 강역의 경치는 참으로 아름다웠어요. 물오리가 동동 헤엄쳐 다니는가 하면 물고기를 잡느라고 자맥질을 하기도 했지요. 손님들의 눈길은 모두 그리로 쏠렸답니다. 그런데 총각은 눈 한 번 팔지 않고 뱃머리에 앉아 있었어요. 도적은 슬그머니 총각 옆에 놓인 구럭을 넘겨다 보았지요. 구럭 속에는 비단 보자기를 씌운 것이 들어있었어요. 마침내 총각이 끄덕끄덕 졸기 시작했답니다. 도적은 구럭에 손을 넣어 그것을 몰래 드러내려고 했지요. 그때 무엇인가가 도적의 손가락을 콱 깨물었어요. 아이고 아파라. 어떻게나 아픈지 도적은 저도 모르게 소리를 쳤어요. 옆에 있던 사람들이 무슨 일인가 해서 모두 그리로 눈길을 돌렸답니다. 바빠맞은 도적은 급히 구럭에서 손을 뺐어요. 그러자 도적의 손에 자라 한 마리가 매달려 올라왔지요. 자라는 도적의 손가락을 꽉 깨물고 놓지 않았어요. 아니, 이놈이 남의 자라를 훔쳐내려 했구나. 졸고 있던 총각이 잠이 깨어 도적의 멱살을 틀어잡았지요. 꼼짝 못하고 잡히게 된 도적은 총각한테 빌기 시작했답니다. 자라한테 한번 물리면 목을 자르기 전에는 놓지 않는다는 것을 도적도 잘 알고 있었던 것이지요. 여보게 총각, 내가 자라값을 낼 터이니 제발 자라 목을 잘라주게나. 도적이 총각한테 사정했어요. 무슨 소리를 하는 거요? 이 자라는 우리 어머니 병 치료에 쓰려고 300리도 넘는 고장에 가서 구해온 거야. 도둑질이나 잘 하라고 어머니 병에 쓸 약재를 바치겠는가? 그건 안 되지. 총각이 성난 소리로 도적을 꾸짖었어요. 그럼 그 자라값을 2배로 쳐줄 테니 목을 잘라주게나. 2배가 아니라 10배를 준대도 안 된다 이놈아. 총각이 딱 잘라 말했어요. 급해 맞은 도적은 이번에는 자기 나이를 걸고 사정했지요.
총각, 보다시피 나는 아직 새파란 젊은이가 아닌가. 앞길이 구말리 같은 젊은 사람의 손가락을 잘라서야 쓰겠나. 제발 사정을 봐달라고. 글쎄 나도 네가 우리 어머니보다 젊다는 건 알고 있지. 우리 어머니는 벌써 8순이 넘으셨으니까. 그렇다면 그 노인이 이제 병이 났는데도 몇 해를 더 살겠나. 하지만 나는 아직도 50년은 더 살 수 있네. 제발 사정 좀 봐주게나. 도적이 이런 염치 없는 소리를 내지르자 총각은 헤이, 이런 놈을 보았나? 하고 따기를 한 대 올려 붙이면서 꾸짖었어요. 이놈, 앞길이 구말리 같은 놈이 왜 부지런히 일을 해서 먹을 생각을 안 하고 도적질을 하는 것이냐? 우리 어머니는 한평생 남의 물건에 손 한 번 대지 않고 정직하게 살아오셨다. 우리 어머니의 깨끗한 하루는 도적질로 더럽게 살아가는 내 놈의 50년 세월보다 더 귀중하다 이놈아. 배에 탔던 사람들 모두가 그 말이 옳다고 머리를 끄덕였어요. 도적은 뭐라고 더 대답할 수가 없게 되었어요. 그리하여 도적은 목숨이나마 건져보려고 제 손으로 손가락을 잘라버리고 도망쳤답니다. 과거에 급제한 바보. 옛날 옛적에 참 고지식하고 어수룩한 아이가 살았어요. 어찌나 고지식했던지 누가 뭘 시키면 꼭 고지곧대로 할 줄만 알았지 딴 생각은 눈꼽만큼도 할 줄 몰랐지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한테 바보라고 놀림을 받았답니다. 하루는 이 아이 옷에 벌레 한 마리가 붙었는데 그걸 뭐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서 그냥 가만히 놔두었어요. 그랬더니 벌레가 온데 다 기어다니거든요. 그걸 보고 아버지가 한마디 가르쳐 주었지요. 얘야, 벌레가 옷에 붙으면 손으로 탁 때려서 잡는 법이다. 손으로 탁 때려서 잡으라고요? 알았습니다. 아들은 아버지 말을 마음에 잘 새겨두었어요. 며칠 뒤에 이 아이가 방 안에 앉아 있는데 마침 파리 한 마리가 포르르 날아오거든요. 그런데 이놈의 파리가 어디에 가서 앉는고 하니 하필이면 방바닥에 누워있는 아버지 등짝에 턱 내려앉는 거예요. 아버지가 그러는데 벌레가 옷에 붙으면 손으로 탁 때려서 잡으라셨지. 당장 팔이 붙어있는 곳을 손바닥으로 탁 때렸어요. 손자국이 빨갛게 나도록 철썩 후려쳤지요. 그래 놓으니 잠자던 아버지가 기겁을 하고 일어날 것 아니겠어요? 그래도 아버지는 화를 내지 않고 좋은 말로 타일렀어요. 얘야, 그럴 때는 부채로 설렁설렁 바람을 내어 쫓는 법이다. 부채로 바람을 내어 쫓으라고요? 잘 알았습니다. 아들은 이번에도 그 말을 마음에 잘 새겨두었어요. 며칠 뒤에 이웃집에 불이 났어요. 동네 사람들이 많이 모여서 불을 끈다고 시끌벅적한데 이 아이가 보니 불 속에 검은 불티가 많이 날아다니거든요. 그게 마치 파리가 날아다니는 것 같았어요. 아버지가 그러는데 저런 건 부채로 설렁설렁 바람을 내어 쫓으라셨지. 당장 부채를 가져와서 설렁설렁 붙였어요. 말 그대로 불난 집에 부채질을 한 것이지요. 그래 놓았으니 어떻게 되었겠어요? 고약한 놈이라고 동네 사람들한테 욕만 먹고 쫓겨났지요. 그 꼴을 보고 아버지가 또 좋은 말로 가르쳐 주었어요. 얘야, 그럴 때는 물을 길어와서 끼얹는 법이란다.
물을 기어와서 끼얹으라고요? 잘 알았습니다. 아들은 이번에도 그 말을 마음에 잘 새겨두었어요. 며칠 뒤에 이웃집 옆을 지나다 보니 저녁밥을 짓느라고 부엌 아궁이에 불을 떼고 있거든요. 오라, 저기 불이 났네. 아버지가 그러는데 저럴 땐 물을 길어와서 끼얹으라셨지? 당장 물을 한 동이 길어와서 부엌 아궁이에 대고 끼얹었어요. 볼때는 아궁이에다 대고 물을 끼얹어 놨으니 어떻게 되었겠어요. 주인이 노발대발 야단을 하지요. 이번에도 욕만 실컷 얻어먹고 쫓겨났어요. 그 꼴을 보고 아버지가 허허 웃으면서 아이고 얘야, 너처럼 하기도 쉽지 않으니 그것도 남이 따르지 못할 재주로구나 하고서 그날부터 데리고 앉아 글을 가르쳤어요. 이 아이는 부지런히 글 공부를 했지요. 잠깐이라도 한눈 파는 법도 없고 아버지 말을 귓등으로 흘려듣는 법도 없었답니다. 아버지가 가르쳐주면 가르쳐주는 대로 꼭 그대로 배웠지요. 그렇게 열심히 하는데 글 공부가 안 될 리가 있겠어요. 몇 해가 지나니까 더 배울 것이 없을 만큼 되었지요. 그래서 과거를 봤는데 보기 좋게 급제를 했답니다. 그게 다 아버지 덕 아니겠어요? 아무리 바보짓을 해도 야단치지 않고 그걸 다 재주로 봐주었으니까요. 양치기 할아버지의 등불. 옛날에 가난한 양치기 할아버지가 있었답니다. 방을 밝히는 등잔불조차 없는 가난한 살림이지만 할아버지는 강아지와 아기 고양이와 함께 작은 오두막에서 즐겁게 살고 있었지요. 어느 날 해가 질 무렵이었어요. 여느 때처럼 양들을 돌보고 있는데 문득 숲속에서 무엇인가 슬피 우는 소리가 들려왔지요. 할아버지는 소리나는 쪽으로 가보았어요. 그곳에는 나무 한 그루가 불타고 있었고 나뭇가지에는 얼룩 도마뱀 한 마리가 연기에 휩싸여 울고 있었지요. 할아버지는 불쌍하게 여겨서 긴 지팡이를 도마뱀 쪽으로 내주었답니다. 도마뱀은 그 지팡이를 타고 무사히 불길 속에서 빠져나올 수 있었지요. 목숨을 구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저는 도마뱀 공주입니다. 저희 아버지가 도마뱀 왕이랍니다. 할아버지, 저를 따라오세요. 감사의 뜻으로 햇님처럼 빛나는 작은 돌을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말하고 도마뱀 공주는 풀 위를 스르르 기어갔답니다. 할아버지는 그 뒤를 따라갔지요. 자기 굴 앞에 도착한 도마뱀이 말하였어요. 작은 돌을 가져올 테니 여기서 기다려주세요. 도마뱀 공주가 굴 안으로 사라진 사이에 어느덧 해가 저물었어요. 잠시 후 도마뱀은 작은 돌을 입에 물고 나왔답니다. 그것은 호두알보다도 더 작은 크기였어요. 그런데 이게 웬일일까요? 그 돌에서 나오는 빛으로 주변은 대낮처럼 환하게 밝았답니다. 벌써 날이 샌 줄 알고 작은 새들이 아침 노래를 시작할 정도였지요. 도마뱀 공주는 말하였어요. 이 작은 돌로 땅을 3번 두드리고 소원을 말하면 어떤 것이라도 이루어진답니다. 집에 돌아온 할아버지가 주머니에서 그 돌을 꺼내자 방안이 환해졌어요. 등잔불을 밝힌 것보다도 더 밝아졌지요. 눈부셔라. 할아버지, 어디서 해를 얻어오셨어요? 늘 등잔불도 켜지 못한 채 살아온 강아지와 아기 고양이는 앞발로 눈을 가리면서 말하였어요.
이 돌은 소원을 들어주는 신기한 돌이란다. 할아버지가 말하였지요. 하지만 내가 이 돌에게 바랄 것이 무엇이 있겠느냐? 집도 있고 양도 있고 너희들도 있으니 충분하단다. 게다가 그동안은 등잔불이 없어 불편하였지만 오늘부터는 밝은 방에서 저녁을 먹을 수 있게 되었으니 말이다. 저녁을 먹은 후 할아버지는 자리에 누워서 잠을 청하였어요. 그런데 웬일인지 좀처럼 잠이 오지 않았지요. 이 생각 저 생각을 하던 할아버지는 문득 작은 돌을 떠올렸어요. 도마뱀의 말이 사실일까? 한번 시험해 보는 게 좋겠군. 그런데 무엇을 부탁하지? 무슨 소원을 빌까? 그래, 이왕이면 큰 걸로 해봐야겠어. 하얀 대리석으로 지은 멋진 저택을 달라고 해봐야겠구나. 잠자리에서 일어난 할아버지는 선반 위에서 반짝이는 작은 돌을 집었답니다. 그리고 3번 땅을 두드리고 말하였지요. 하얀 대리석으로 지은 멋진 집을 갖고 싶구나. 과연 할아버지의 말이 끝날 새 없이 모든 것이 바뀌었어요. 눈 깜짝할 사이에 다 쓰러져 가던 할아버지의 오두막이 사라지고 그 자리에 더없이 멋진 하얀 대리석 저택이 우뚝 솟아 있었지요. 벽이며 천장은 거울같이 매끄러운 대리석으로 장식되고 집 안에는 고급스러운 가구들이 갖춰져 있었어요. 식당의 의자와 테이블은 상하 제품이었고 접시와 그릇은 금 제품, 은 제품이었지요. 이게 내 집이란 말인가? 할아버지는 너무 놀라서 눈이 휘둥그레진 채 이 방 저 방을 돌아보며 집안을 구경했답니다. 할아버지는 그 작은 돌을 소중하게 품에 넣고 푹신푹신한 침대에 누워서 가벼운 새털 이불을 덮었지요. 그런데 잠시 후에 이웃에 사는 젊은이가 달려왔어요. 할아버지, 대체 어떻게 된 것입니까? 어떻게 잠깐 사이에 이렇게 훌륭한 집을 지으셨어요? 젊은이는 흥분한 얼굴로 다그쳐 물었지요. 도마뱀에게서 받은 작은 돌이 이 집을 지어주었다네. 작은 돌이라고요? 보여주세요. 작은 돌이 어떻게 이런 저택을 지었단 말이에요? 할아버지는 작은 돌을 보여주고 그날 낮에 있었던 이야기를 들려주었지요. 젊은이는 부러운 듯 작은 돌을 만져보며 이것저것 물어보았어요. 두 사람이 이야기를 나누는 사이에 어느덧 밤이 깊었답니다. 이보게, 침대가 푹신해서 참 좋군 그래. 자네도 오늘 밤 여기서 묵고 가게나. 할아버지가 말하였어요. 할아버지, 그래도 되겠어요? 젊은이는 기뻐하면서 할아버지와 함께 새털 이불을 덮고 자기로 하였답니다. 젊은이는 잠을 자는 채 하면서 할아버지가 잠들기를 기다렸지요. 그러고는 할아버지의 품속에서 작은 돌을 훔쳤어요. 젊은이는 할아버지가 하듯이 작은 돌을 3번 바닥에 치고 나서 말하였지요. 4명의 장사가 나와다오. 그리고 이 집을 번쩍 들어서 강 건너편에다가 옮겨 놓아다오. 젊은이의 말이 떨어질 새 없이 과연 장사 4명이 나타났어요. 그들은 할아버지의 저택을 번쩍 들어서 강 건너편으로 가져갔지요. 젊은이는 작은 돌을 가지고 도망갔답니다. 이튿날 아침 눈을 뜬 할아버지는 소스라치게 놀랐어요. 대리석 저택도 눈 녹듯이 사라졌고
귀중한 작은 돌도 없어졌기 때문이지요. 그 자리에는 다 쓰러져가는 할아버지의 오두막이 그대로 남아 있었고 강아지와 아기 고양이가 있을 뿐이었답니다. 할아버지는 슬퍼서 울기 시작하였어요. 그러자 양들도 매매 하고 울었답니다. 강아지와 아기 고양이도 슬퍼졌지요. 강아지가 아기 고양이에게 말하였어요. 우리가 할아버지의 작은 돌을 찾아드리자. 그래, 가자. 강아지와 아기 고양이는 서둘러 강가로 갔답니다. 자, 강을 건너야 하니까 내 등에 업히렴. 너는 수영을 못하잖아. 강아지는 아기 고양이를 등에 태우고 강을 건넜어요. 강아지와 아기 고양이는 젊은이가 옮겨놓은 대리석 저택에 도착하였지요. 여기서 밤이 될 때까지 기다리자. 강아지와 아기 고양이는 정원에 숨어서 해가 지기를 기다렸답니다. 마침내 밤이 되자 창문을 통해 저택 안으로 숨어들었어요. 젊은이는 침대에서 새털 이불을 덮고 잠들어 있었지요. 그러나 작은 돌을 아무도 훔쳐가지 못하도록 입에 물고 있었어요. 어쩌면 좋지? 강아지와 아기 고양이는 고민에 빠졌답니다. 그때 문득 아기 고양이가 말하였어요. 좋은 생각이 있어. 후추통에 꼬리를 넣었다가 그 꼬리로 저 사람의 코를 간지러 주는 거야. 정말 좋은 생각인데? 아기 고양이는 후추통에 집어넣었던 꼬리로 젊은이의 코를 간지르기 시작하였어요. 젊은이는 크게 재채기를 하였지요. 그 바람에 입에 물었던 작은 돌이 튀어나왔어요. 그러자 아기 고양이는 재빨리 작은 돌을 물고 강아지와 함께 도망쳤답니다. 다시 강가로 나온 아기 고양이는 강아지 등에 올라탔어요. 그런데 강의 한가운데쯤 갔을 때 강아지가 말하였지요. 나도 그 돌을 보고 싶은데. 아기 고양이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입에 작은 돌을 물고 있었으니까요. 그러자 강아지가 화를 내며 말하였답니다. 왜 아무 말도 안 하는 거야? 나도 그 돌을 보고 싶단 말이야. 지금은 안 돼. 이렇게 말하던 아기 고양이는 깜짝 놀라고 말았지요. 입을 벌리는 순간 작은 돌을 강물에 떨어뜨리고 말았던 것이에요. 강을 건너간 강아지와 아기 고양이는 강가에서 울기 시작하였지요. 얼마 후 그곳을 지나가던 낚시꾼이 울고 있는 강아지와 아기 고양이를 보았답니다. 배가 고픈 모양이구나. 어부는 이들에게 큰 생선을 한 마리 던져주었어요. 아침부터 아무것도 먹지 못한 고양이와 강아지는 생선을 나누어 먹었지요. 아니, 이게 뭐지? 아기 고양이가 외쳤어요. 작은 돌이잖아. 우리가 잃어버렸던 그 작은 돌이야. 강아지가 소리쳤지요. 놀랍게도 생선의 배 속에서 작은 돌이 나왔던 것이에요. 팔짝팔짝 뛰면서 기뻐하던 강아지와 아기 고양이는 한달음에 할아버지 집으로 달려갔답니다. 할아버지는 힘없이 주저앉아서 여전히 눈물을 흘리고 있었지요. 그때 아기 고양이와 강아지가 할아버지의 무릎에 작은 돌을 떨어뜨렸어요. 그 빛을 본 순간 할아버지는 작은 돌을 들고 3번 땅을 두드리며 말하였지요. 지금 당장 이웃에 살던 그 젊은이가 나와라. 자루에 들어간 상태로 나오거라. 젊은이가 자루에 들어간 채 할아버지 앞에 뚝 떨어졌답니다. 할아버지는 지팡이로 자루를 힘껏 때린 후 젊은이를 내쫓았지요.
할아버지는 작은 돌을 지갑에 간직하고 말하였어요. 이것은 내 등불이야. 이제 다른 것은 욕심내지 않겠어. 그러면 다른 사람들에게 도둑 맞기 십상이니 말이야. 그 후 할아버지는 밤이 되면 작은 돌을 선반 위에 올려놓았답니다. 작은 돌은 등불처럼 환하게 방을 비추었지요. 세월이 흘러 할아버지가 세상을 떠난 후에는 어디선가 도마뱀이 나타나 그 작은 돌을 가져갔다고 합니다.